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171억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자해서 지은 청사가 유령 청사였다라는 관평원의 유령 청사 논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특공 때문이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평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이 세종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아파트 특공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세종에서 세종. 뭘 위한 이전입니까, 이거? 잠시 후에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 노지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비 오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비도 내리고 뭔가 날씨도 어둡고 으슥합니다. 왠지 모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 묘지에서 긴 여성의 머리카락과 부적과 흉기가 구덩이를 파고 누군가가 묻어둔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꽤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 어찌됐는지 경찰에서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즉각 법인 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왜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온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세종시 특공 4채 중에 한 채가 실거주 안 한다. 야, 동아일보 취재 잘했습니다. 이게 세종시 특공의 실체라는 겁니다. 4채 중에 한 채는 거주 안 한다. 그러면 4채 중에 3채는 뭐라는 말입니까?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양받았다는 얘기잖아요. 10억에 판매되면서 2배 이상 시세 차익을 보이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이럴 거면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특공했습니까? 이럴 거면 왜 특별 공급했습니까? 이러려고 이전했습니까? 혹시? 라는 세간의 의구심, 국민들의 공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 따져보겠고요. 다음 신문 함께 보시죠. 자, 현실은 이런데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은 특공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국민들의 공분이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마저 뚫고 신고가가 서울 집값 배계하기 무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잡을 수 있겠다라는 식의 공언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배계하기 무효 또 신고가라는 겁니다. 서민들은 점점 내 집 한 채 마련할 꿈이 길이 멀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손쉽게 살지도 않으면서 특공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이나 보고 있었다? 많은 중앙부처들이 눈 감고 있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따질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바이든 문 대통령 앞에서 중공군에 맞선 한국전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청천간 전투 당시에 정말로 개미떼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중공군에 맞서서 몇 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병력으로 고지를 지켰던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대령 훈장 줄만 하고 마땅히 훈장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제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171억 원이라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피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인 그 171억 원을 유령 청사 짓는데 쓴 관평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고요. 따져보니 알고 보니 행안부, 행복청 다 한 통속 아니었냐, 기재부까지.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평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도 많았고 특공받은 부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평원 문제부터 좀 한번 짚어볼 텐데
171억 원 유령청사 왜 지었냐라고 언론들이 따져 묻자 관평원과 관세청은 이렇게 변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으로 가야 정부 부처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그 말이 사실인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따져봤습니다. 원래 청사가 있었던 관평원 대전청사에서 정부 부처까지 그리고 새로 지은 유령청사에서 정부 부처까지 차로 시간을 재봤더니 고작 10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결국에 10분 차이 때문에 171억 원 예산 썼다라고 관평원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유령청사라는 게 문제죠. 김태형 기자가 직접 스탑워치 들었습니다. 관세청사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이라며 관평원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였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가까워지는 효과로 회의 등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도 줄고 협업이 더 수월해질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동거리 단축 효과는 얼마나 될까? 대전 유성구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까지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관평원을 출발한 지 한 27분 만에 이곳 기획재정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새로 지은 관평원 세종청사까지는 차량으로 16분이 걸렸습니다. 대전에서 갈 때보다 단축된 이동 시간은 11분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갈 때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대전청사에서는 24분, 세종 신청사에서는 14분 걸리는 걸로 예상됐습니다. 세종시로 이전을 해도 시간 절약 효과는 10분이었던 겁니다. 관평원 세종청사에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인지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화기는 작동조차 안 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거미집이 됐습니다. 주위엔 술병 뚜껑과 맥주캔이 나뒹굽니다. 해놓고서는 그냥 무용지물로 비어있다는 건 굉장히 낭비잖아요. 혈세를 정먹는 그런 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타당치 않은 거예요. 완공 1년이 되도록 입주도 못하는 유령청사에 투입된 혈세는 17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이재명 기자, 김태형 기자 리포트 잘 봤는데 김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171억 원이나 헛돈을 썼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 관세청 관평원 측이 하고 있는 해명을 보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른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 코앞에 대전에서. 근데 시간 재보니까 10분밖에 단축하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유령청사인데 이 같은 지금 변명을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공분이 더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 리포트 본 것처럼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들어가는데 그 옮긴 곳으로 봤더니 진짜 그 세종청사까지, 정부 세종청사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청사를 옮긴 거리 자체도 한 10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분에서 20분 거리를 옮기고 171억을 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전에서 세종을 옮긴 기관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역시 지금 한 20, 30분 거리를 옮기는데 이전 비용이 약 1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100원 넘는 비용들을 들여서 20, 30분 거리를 옮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세종시를 만들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의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겠다는 거였는데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죠. 대전에서 세종을 옮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막 100억씩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다 결국 공무원들이 세종시의 그러니까 집값이 최근에 3, 4배 올랐다는 세종으로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옮기는 것 아니냐. 약속의 땅, 황금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세종으로 집을 옮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결국은 특별 공급을 위해서 청사들을 옮기는 거고 결국 그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국민 예산을 지금 100억씩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제 김부겸 총리가 되고 나서 일성이 결국은 이 관평원 이전
과연 이것이 적정했느냐라고 이제 감찰을 하라고 그랬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것 역시 저는 LH 사태 이상으로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LH 사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개발 정보가 유출되는지 안 되느냐 이런 문제지만 이건 지금 공무원이야 이유만으로 3-4배씩의 집값이 올라가서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공분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이 문제에서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우리 서민들 아직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특히 현 정부의 굳센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집값 안정되겠지 하고 집 못 사고 있다가 또 신고가 돌파해가지고 백약이 무효라는 말 보고 있는 서민들 마음 무너지는 뉴스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 정부 부시장 하셨잖아요. 공직사회도 계셨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 대상이 아닌데 171억 원을 들여서 국민들의 세금 쓸 때 일단 첫 번째로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어야 했고 두 번째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제 해명을 내놓을 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긴밀한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는 취지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을 때도 양심의 거리낌이라는 게 있을 법한데 그런 양심의 거리낌 없었던 걸까요?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관평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관세청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청이 옮겨갔습니까? 실제로 관세청하고 연관돼서 일을 하는 곳인데 관평원만 혼자 옮겨서 간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거리가 짧은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정부라고 하는 즉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민원에 있어서 자기 일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규정을 제일 먼저 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관련 규정상 자기 기관이 그 이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안 하고 이 일을 처리해서 171억의 예산을 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있을 거죠. 수 없는 일이죠. 공무원은 첫 번째 예. 관련 규정을 따지는 게 공무원인데 말이 안 된다. 또 하나 역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관평원이 결과적으로 관세청이 기재부 산하기관입니다. 만약 관평원이 기재부 소속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산하기관은 이렇게 불법적인 또 무법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드러난 거거든요. 예.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일말에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하나를 줄 때도 관련 규정에 맞는가를 따지지 않고 막바지에 가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끼워 넣기 예산 이 정도 120억 정도를 넣었다 뺐다 그냥 몇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정확성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김부겸 총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사기 행위에도 예. 속하거든요.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간 곳을 대상으로 특공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다 추징을 도로 받아야 되는 환수해야 되는 그런 사안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황당한 뉴스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관평원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황당한데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겼는데 아파트 특공을 주었습니다. 무더기로 그것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세종에서 세종, 한전, 특공, 너도 나도 특공, 한국전력공사, 세종시에 있는 세종통합사업으로 이전 과정. 그러니까 세종에서 세종으로 가는 겁니다.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세종에 세종 갈 수 있어요. 세종이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에게 192명에게 특공 혜택을 줬다. 이게 문제죠. 아파트 특공 뭡니까? 서울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공무원들 세종에서 고생하니까 와서 편하게 두 발 뻗고 잘하고 그런 의미로 준 게 특공 아닙니까? 세종에서 세종으로 가는데 당최 특공을 왜 줍니까? 기존 사옥과 신사옥 예정지 거리 차이 황당해요. 13km, 20km 이내 넉넉히 잡아도. 한국전력 측은 규정상 적법이다 라고 해명함에 따라서 국민들을 더욱더 황당하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특공 받고 입주 전에 퇴직. 세종아파트 특공 받은 192명 중에 2명은 정년 퇴직. 완공 후 세종지사 근무하게 될 일이 없는데도 특공 혜택 유지한 겁니다. 결국 나는
세종지사에서 일하지 않는데 특공은 챙기게 된 겁니다. 한국전력 측 절차상 문제없다. 한전 측의 해명이요 상당히 황당합니다. 절차상 문제없고 규정상 문제없으니 세종에서 일하지 않아도 아파트는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겨도 192명 아파트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 한전 얘기까지만 먼저 보고 중기부는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집 갖는 꿈이 몇십 년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분양받기 위해서 지금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에 달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받는 건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공무원들 그리고 공기업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뭔가 전리품인 양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국민들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세종시 특별 공급이라는 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됐을 경우에 거주에 대한 공간 문제 속에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주기 위해서 특별 공급이 해당된 것 아닙니까? 근데 세종시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인근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관을 통합했는데 이 통합된 기관에 입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특별 공급이 주어지는데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갔는데 아파트를 줘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평원 뒤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청사의 기능을 하지 않는 유령 청사를 방치시켜 놓고서는 이 유령 청사가 실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혈세 낭비가 있는 것 아니냐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야 되겠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이 모든 일들 어디서 소관 부처가 내용들을 관장합니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세종시에 대한 이 청사 관리 등에 대한 많은 것들을 쥐고 흔들게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죠. 행안부 장관이었죠. 과연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김부겸 총리가 관련된 내부 식구들, 본인이 실질적으로 장관으로 있었을 때 일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신속하게 입법부, 국회로 이 몫을 넘기고 지금 나오게 되는 게 관평원에서 시작됐다가 한전으로 갔다가 중기부로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신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야당 비대위원으로서 국정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정조사 그 이상의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지난 LH 사건을 지켜보고도 정부가 나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숱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LH 사건의 진실, 누군가 윗선의 개입, 그리고 공적 정보를 활용해서 신도시에 대한 정보 유출 제대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이러려고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특별 공급 받고 한 번도 살지 않은 문제, 갭투자 등에 대한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상황에서 노영욱 장관 임명한 거였습니까? 라고 저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야당 윗선에서의 분명한 공직 기준을 세워줄 때만이 밑으로 내려가는 도덕성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건데 노영욱 장관, 국토부 장관으로 그대로 임명하고 난 뒤에 이 특별공급 문제 과연 잡을 의지가 정부에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야당 비대위원으로서의 야당의 견해와 돌직구 의견인 겁니다. 192명 중에 21명이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겼는데도 아파트 특공을 받은 거니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평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중기부. 난리 났어요.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막히면 30분. 오는 8월까지 정부 대전청사 중기부가 세종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속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특공 자격을 주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코앞으로 가는데 특공 주겠다는 겁니다. 이 난리 속에서도 중기부 특공 주겠다는 겁니다. 자, 시민 반응. 대전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금 중기부 옆 동네예요. 아파트값 잔뜩 오르는 세종에 분양받으려 공무원 특공 찬스 챙기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김모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동 선생님,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총장. 세종시 바로 옆에 있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 특공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 야, 김정동 선생님 완전 돌직구네. 이게 취지를 크게 훼손한 거다.
중기부 옆 동네에 사는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대전에 있으나 세종에 있으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특공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 큰 거죠. 말도 못하겠죠. 그냥 공무원이라는 그 이유로서 아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뭐 세종으로 간다고 해서 뭐 집도 주고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 중 하나인 국토부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안전도 문제없다더니 이번에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20분 거리에 있는 데로 옮기는데도 아파트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실까요? 자, 관계자, 일단 국토부 관계자. 중기부는 정당한 절차 거쳐서 이전이 결정된 만큼 이전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관평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소위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오히려 저는 이 지금 공무원들보다 국토부나 뭐 행안부 이런 분들보다 안전보다 우리 시민분들이 더 정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 이전의 취지, 특공 제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과연 공무원들이 잘 알고서 얘기하는 건지, 특히나 앞서 하안전 같은 경우는 문제없다 하고 있잖아요.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직원들도 받았는데 정말 문제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규정을 찾아봤어요. 규정상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규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봤더니 특공 대상자는 누구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다. 그럼 한전은 공공기관이니까 일단은 특공 대상자의 한전 직원들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예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로 이전하는 사람한테 저런 그 특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적어도 대전, 원래는 이제 수도권일 텐데 적어도 대전에서는 와야 이 특공 기준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전에서 규정상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수긍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중기부 관련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원래는 이제 그 행정부가 다 그 세종시로 모이게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그 1월 달에 중기부도 그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딱 하나. 다른 부처 없고 오직 중소기업 벤처부만 올 1월 달에 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에 따라가지고 그 고시에 따라가지고 이전하게 됐는데 이전하는 사람은 499명이고요. 이전 사유가 제가 봤을 때 좀 황당해요. 첫 번째는 옛날에는 중기부가 아니고 중기청이었단 말이죠. 청에서 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코앞으로 차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청에서 부로 좀 격상됐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게 첫 번째 논리였고, 두 번째는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여있으면 더 행정 효율성이 강화되어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세종시에서 대전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과천까지 가는 것보다도 더 가까워요. 여기 중앙청에서 과천까지 가는 것보다도 훨씬 가깝거든요. 그 정도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 비용이 든단 말이죠. 비용이 들어가지고 이전 시기를 올 8월로 했는데 그 청사 확보 전까지 임차를 갖다가 하는데 그 임대차 비용을 임차료만 그냥 날아가는 임차료만 104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4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그냥 그 껌값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내부에서 내부 이전 계획 변경안 자체에 이런 비판이 있다라고 하면서 밝혀진 게, 첫 번째는 그 이전 비용 세금 낭비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과 무관한 거 아니냐. 세종에서 대전이 얼마나 가까운데 이게 국가 균형 발전과 그 무관한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결국은 겉으로는 이게 뭐 행정 효율성 강화 운운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또 공무원 특공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을 모든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법적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 문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이재명의 성공 포럼과 윤석열,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빗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비자는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맹이를 봐야 하는데 예쁜 포장지만 보여줬다.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셈인데 사실 김영주 의원님, 네. 국민들도 일정 정도 윤석열이라는 이 대권 주자의 알맹이, 진짜 모습,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을 사실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알맹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한편으로 보면 본인이 얘기하는 어떤 비전이나 정책적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에 있어서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삶 그 자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누군가 윤석열 총장이 구술을 했다고 그것이 성적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알맹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람됨 자체가 알맹이인 것이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정책이 어떤가 비전이 어떤가 이전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공감하기 때문에 저만큼 일정 정도의 고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일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듯이 그야말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는가 시대 정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아직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조만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완결 구조가 됐다 그러면 실제 더 깊이 있는 그런 알맹이가 나오겠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렸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엠브레인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이 19%, 이낙연 전 대표가 10% 이상 지지율은 이 세 분뿐입니다. 이재명 25, 윤석열 19.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봤던 여론조사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꺾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윤 전 총장의 40년 지기가 이렇게 조언을 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인데 윤석열 정치활동 서두를 필요 없다. 성찰과 연마의 시간 길수록 좋다. 지략적 학습으로 연마 과정을 거쳐서 자신감 갖고 세상 나와야 한다. 미래 국가과제, 청년 고충 해결 위한 내공을 쌓아야 한다. 국민은 인내하며 새로운 지도자 등장을 기다려줄 것이다. 라는 조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는 출렁였고 이재명 지사는 웃으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건 예쁜 포장지에 불과하다라고 묘한 평가 절하를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의 마음은 급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한테 전화했었는데 연락 없던데? 라는 발언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3자를 통해서 전화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적절할 때 만나자라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은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으니 좀 유예를 해달라라고 해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건데 요 대목을 보면 이재명 기자
윤 전 총장도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빨리 서둘러라, 서둘릴 필요 없다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의 엇갈린 조언들도 나오고, 여론조사는 조금 출렁인 조사도 하나 나왔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전화했다가, 조금만 나중에 만나자고 전화했다가, 어떤 심리입니까? 어떤 심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다라고 고민이 봐야겠죠. 깊어졌다? 기본적으로 진짜 뭐 등판 시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윤석열 총장의 제일 큰 고민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세력과 함께 통치를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주변에 누구를, 뭐 경제 누구, 외교 안보에 누구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먼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일 수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죠.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백조가 거위가 된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경계를 했기 때문에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앞으로 행보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좀 어떤 텀을, 어떤 시간을 좀 두고 있지 않나 싶고, 다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전 지검장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모든 현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개월 정도 뭐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진영 입장에서는 언제 등판하냐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늦게 나올수록 검증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그건 이제 정치 선거 전략상의 문제인데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데서 빨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검증의 시간이 길수록 좋은 거죠. 앞으로 5년간 국가를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 전략상 유불리를 떠나서 윤 전 총장이 준비되는 대로 빨리 등판을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지만 과연 윤 전 총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전 같은 생각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떤 모든 현안에 대해 정리가 되면 등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안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빨리 나와서 어떤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많은 다른 대선 후보들과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빨리 갖는 게 전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딱 걸치긴 했어요, 오차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 수치의 의미가 통계적으로는 차이를 구분하기 힘든 정도이긴 합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 여론조사만 보자는 게 아니라 앞선 다른 여론조사와의 추이를 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또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조상묘에 훼손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봉분 위에는 인분과 쓰레기 더미가 뒤덮였고 앞에 구덩이를 파고 여성의 1m가량의 긴 머리카락 뭉치와 섬뜩한 부적, 흉기까지 누군가가 묻어놨다. 달걀 껍데기. 특히 봉분 위에 있는 저 쓰레기와 인분도 참 속상할 텐데 앞에 구덩이에 묻어놨던 것들이 참 섬뜩합니다. 흉기, 부적, 1m 길이의 긴 머리카락. 윤석열 총장 측은 전문 무속인이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도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로 뒷받침할 만한 정황과 실체가 없다. 내사를 진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봉분 보수기 따로 신고는 안 했다. 라고 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경찰의 발언이 좀 논란인데 윤천 총장 측에서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내사나 수사를 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 뉘앙스의 차이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당사자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사를 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로 뒷받침할 정황과 실체가 없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지금 현재 종합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 안에 윤석열 전 총장의 친척이 이 내용을 확인해 갖고서는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중요한 사건의 선거를 지켜보게 되면 이렇게 조상묘에 대한 뭔가 부적절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실제 후보 혹은 그 정당의 대표를 향해서 테러 사건들이 발생했던 적들이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있었죠. 2006년도 지방선거에 박근혜 전 그 당시 대표에 대한 이 커터칼 테러는 정말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있을 수 없는 비극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지난해 2020년 총선 때는 광진 갑을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랑 같이 인근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도 흉기를 들고 오세훈 전 시장 쪽으로 난입되는 그 괴한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고 예. 정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하면은 굉장히 그 묘자리, 풍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 살고 있는 집을 옮기거나 하는 일들의 정치인들의 모습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조상묘의 저와 같은 행동을 누군가가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행에 대한 방해 목적으로 하게 됐다면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사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뭐 신고가 없었다라는 건 괜찮지만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라는 식의 이렇게 왜 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는 순간 비슷한 류의 사건들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이제 불과 한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사건 속에서는 조금은 과하다 싶을 수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경찰들이 나서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도 막고 더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라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문표 의원, 흉기 꽂고 부적으로 파헤치는 고의성 있는 명백한 저주성 테러다. 일제가 우리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박아놓았던 쇠말뚝과 유사입니다. 수사기관 총동원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신고도 없고 실체도 없다. 내사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뭔가 평가절하하는 묘한 입장차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거 그렇게 쉽게 경찰이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나 이런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그 경위라든지 수사 의뢰가 들어왔는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쉽게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체가 없다. 만약에 윤 전 총장 측에서 사진 공개하면 바로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진을 공개하면 그렇게 있고 그 전에도 사실은 유해창 전 총재 때도 그 이후입니다만은 대선 이후입니다만은 9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2019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에 현충원에 있는데 쇠말뚝이 박혔다. 그래서 현충원 자체에서는 고정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대선이 앞둘 때 꼭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사실은 이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상묘로. 걸예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97년 대선을 앞두고 2년 전에 조상묘를 하이도에서 용인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선 직전에 조상묘로 옮기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이낙연 전 총리도 사실은 농지법 당사법 위반이 사실은 조상묘 이전과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단히 치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찰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묘 순환사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사건이 바로 이회창 전 총재 묘 훼손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99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강력한 대권 주자로 기대되던 상황에 충남 예산군의 조상묘에서 쇠막달기가 잇따라 발견이 돼서 발칵 뒤집혔던 사건입니다. 이 총재의 97년 대선 출마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동아일보의 99년 당시 보도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총대 영남 지키기 나선다라고 사진 보시면 이회창 당시 총재가 쇠말뚝을 들어 올린 사진. 저렇게 긴 문제의 쇠말뚝. 동아일보 사진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 문제의 쇠말뚝. 저거를 여러 개 조상묘에 박아놨다는 거죠. 뭔가 전기를 끊겠다.
이거는 9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회창 총재 조상묘에 쇠 말뚝 이러면서 저렇게 긴 말뚝을 박아뒀던 99년 당시에 동아일보 보도를 저희가 오늘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때의 쇠말뚝 사건과 이번 흉기, 부적, 머리카락 사건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찰에선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산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원 묘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CCTV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저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선형이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마음가짐은 똑같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은 하고요. 사실은 제가 종손이어가지고 그 집안의 이제 산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편인데 그런데 풍수에서 그 조상묘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나쁜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모시면 고인을 모시면은 조상님을 모시면은 좀 부적절한 그런 자리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피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일 거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기로 옮기면은 자손들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옮기는 것도 뭐 자손 잘 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예. 그런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거기서 또 넘어서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저런 행위를 한다, 뭐 말뚝을 한다, 뭐 이상한 걸 집어넣는다, 뭐 부적을 갖다 집어넣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그 당사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그 저주하는 마음이 본인한테 돌아가서 더 나쁜 영향이 본인한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뜨거운 분들만 3분 모셨습니다. 오늘의 핫쌈 공개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강력한 윤석열의 대안 카드로 야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핫쌈, 첫 번째 핫쌈. 또 다른 핫쌈, 방송인 김어준 씨. 또 다른 핫쌈은 개그맨 강성범 씨. 오늘 3명의 핫쌈, 뜨거운데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 첫 번째 핫쌈입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야권 진영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 카드로 강력히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즉답 피한 최재형 감사원장.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인터뷰 했는데 연합뉴스는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 경남 출신, 서울대 법제 출신, 40년간 법관 출신, 병역 명문가 출신, 본인이 또 입양아를 사랑으로 키운 인간적인 참 따뜻한 에피소드까지 알려지면서 따뜻한 인품과 성품도 재조명받고 있고 특히나 산업부의 원전 문건과 관련해서 강력한 법대로의 감사를 펼침으로써 대쪽 같은 이미지를 얻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대권 주자들을 직접 취재했었던 베테랑 기자 이지민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대권로를 띄우는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어요.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여지를 남겨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언론에서는 부인하지 않았으니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재형 원장의 마음을 누가 감히 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 평가보다는 오히려 늘 대선이랑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최재형 원장도 본인의 의지와 함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 기자 보시기에도. 상황이 주어진다면 본인도 어떤 역사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자꾸 최재형 감사원장이 소환되고 있는지 이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글쎄요, 보수진영에서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플랜 B 얘기인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급부상하에 있지만 실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실패담이 있는 거죠. 보수진영에는 2017년 대선 때 본인이 귀국하자마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20일 만에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그것이 보수진영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중간에 낙마를 하거나 사퇴할 경우에 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에서 플랜 B 얘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부분이 뭐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적폐청산 수사라는 것을 진두지휘했고 그런 점에서 보수 몰락의 한 원인 제공자다. 이런 게 이제 어쨌든 보수진영 내에 뭐 소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같이 어떤 공정, 법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제 부정 시각이 덜하다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윤 전 총장과 함께 최재형 원장이 어떻게 보면 뭐 플랜 B, 그러니까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함께 다 들어와서 어떤 보수진영의 파일을 키우는 그런 역할이 좀 좋겠다. 이게 아마 이제 주호영 지금 전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다 영입을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뭐 플랜 B 개념보다는 어떤 보수진영의 많은 후보들을 더 확보해서 더 넓히는, 그러니까 보수진영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어떤 측면이든 간에 지금 보수진영에서 여러 상황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전 최 원장의 선택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언급해 주셨는데 언급하지 않은 단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치는 생물이니까 냉동이 아니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함께 손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던 러닝메이트 개념이죠. 만약 세 번째 있었던, 그러니까 그것이 꼭 누구 한 사람이 되고 누구 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뭔가 역할 분담. 어쨌든 지금 보수진영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우고 있는 게 결국 공정, 상식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최재형 원장에게 그대로 투영돼 있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손을 잡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평가를 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런 점에서 뭐 러닝메이트 개념이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 이제 뭐 대통령, 부통령 이런 선거가 아니지만 뭐 함께 뭐 나중에 총리로 뭐 누가 자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대선판에 같이 뛰어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사실 그게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측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처럼 전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정치의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봐야겠죠.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들 베테랑 기자답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장 회자되는 대목은 바로 대통령의 공약인데 감사원이 왜 감나라 배놔라 하느냐라는 식의 여당의 공세에 대한 최 감사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더라도 법은 지키셔야지. 들어보시죠.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정독 좀 해주시고요.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왜 감사원장이 판단하느냐라는 여당의 정말로 맹공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공약도 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던 대목입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그때 당시에 최 감사원장의 가족들까지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동서분께서 그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천억 들여서 월송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공격들에도 최 감사원장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종석 전 실장까지 나서면서 최 감사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윤석열 총장에 이어 이번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 명백히 정치하는 중이다. 정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집 지키는
개. 집 지키는 개. 비유도 임종석 전 실장이 하기도 했었죠.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 차지하려 들고 주인 의식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차라리 정광훈처럼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닐까라며 냄새가 난다. 라고도 임 실장이 강하게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김병미 비대위원님. 예. 야당, 제1야당의 비대위원으로서 이런 무수히 공격을 받았던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에서는. 야당의 대권 주자는 지금 나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여권에서 키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킹메이커의 핵심적인 역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만약 내년도 3월 달에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감사장을 드려야 될 인물이 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 만약 해서 여론조사가 막 10% 이상 나온다 생각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전에 봤던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여권에서 맹공세를 펼쳤던 그 수많은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1등 공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원은 원래 정치적 중립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핵심이겠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행동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토록 정치적인 목소리를 세게 냈던 여권 인사들 때문에 주목받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 여러 좋은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상에서 굉장히 확 치고 나가는 주자들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주자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함께 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걱정되는 거 딱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했던 그토록 많은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로 결정이 됐는데 그 내용은 감사원에서 경찰에 고발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 전면에 나서는 순간 이 모든 것들 다 정치하려고 결국은 기획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끌고 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서서 국가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일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남은 감사원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국민들이 위임한 그 감사원장으로서 철칙을 지켜가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감사원장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 준다면 그 다음 길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기대감이 지금 상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플랜 B 카드로 김동연 전 총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출마 움직임 본격화라는 보도 분석도 나왔어요. 자, 최근 어제 현금 복지 늘린다고 고용과 임금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기회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현금 복지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비판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김동연 전 부총리도 사실은 참여정부 때부터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고 김동연 전 총리도 참여정부 때 인사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많이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그 총리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 때도 뭐 기재부에서 일을 했겠죠. 예. 연결돼 있어서 인연을 맺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연들을 가지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도 사실은 기재부의 입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입장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하고 비슷할 수 있고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임종석 전 실장이 굉장히 큰 어떤 우리가 반면해야 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집 지키라 했더니 개가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촛불 정권도 똑같은 겁니다. 심하게 돌직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모든 공직자들은 다 주권 재민,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받들 필요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정책은 다 정당화해 있다. 법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 역할에서 충실해야 돼. 김학의 사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잡으라 그러면 무조건 영장도 발부 없이 잡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감사원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게 왜 선진국과 후진국 이런 대비를 하게 되냐면 그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법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민주적 정부, 촛불 정신의 핵심인데 우리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선이고 정당화된다. 여기에서 오는 민심 이반과 오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현 정부가 교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또 김영주 의원님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또 돌직구 발언까지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핫쌈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핫쌈 방송인 김어준 씨 소식입니다.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번엔 방송법 위반 논란. 자, 야당에 의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와 TV로 동시 방송하는 것이 방송법 위반이다라는 논란이 제기됐고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TBS 라디오는 보도방송 포함 방송 전반 허가받은 사업자, TV는 보도 프로 편성이 불가능한 일반 PP 사업자다. 따라서 TV로도 송출하고 있는 뉴스공장이 방송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입장은 방통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사교양 장르로 분류했다. 보도 프로 아니므로 TV 방송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방통위와 과기부는 그러면은 TBS가 말한 것처럼 다 오케이 한 건지 방통위 입장 체크해볼까요? 자, 일단 야당은 위법 논란까지 무릅쓰는 TBS 해명이 거짓인지 정부 부처끼리 정권 눈치 보기로 부담 떠밀기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질타했고요. 자, 방통위 입장. 저 과기부 소관인데요. 과기부로 자, 공 떠밀기. 과기부 입장. 아닌데요. 방통위 소관인데요. 다시 방통위로 공 넘기기. 자, 이러는 사이에 TBS는 별 문제 없지 않냐 라며 강행, TV로도 강행.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논란의 요체는 일단 뉴스공장 프로를 허가자가 아닌 방송으로도 송출하는 것이 방송법상 적절하냐의 논란인 건데 방통위와 과기부는 서로 당신 소관이다라고 책임을 약간 미루는 듯해요. 이게 방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법은 원칙적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그 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조 5항을 찾아봤더니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이 TBS 같은 데가 과기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는데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이러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가 종합 편성이나 그러니까 종편이거나 아니면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할 때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방송 사업자가 그 보도에 관해서 편성을 했을 때에는 1번 과기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 지적을 해야 되고 2번 방통위에서도 지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승인 안 받고 막 보도 채널을 갖다가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보도라고 하는 것에 워낙 가짜뉴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승인이 된 그러한 방송 사업자가 이렇게 뉴스를 송출을 해야지 아무나 진짜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한다라고 그러면 이 사회에 대한 폐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보도란 무엇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도의 대상이 무엇이냐? 뉴스 아니겠습니까? 뉴스. 그런데 김어준 씨가 행하는 TBS의 그 프로그램 이름이 공장이잖아요. 무슨 공장? 뉴스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뉴스 공장이 이게 뭐 시사 교양이다? 만약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TBS에서 저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야 이거 우리 시사 교양 프로 맞지 이게 무슨 뉴스야 이게 무슨 보도야 라고 했을 텐데 타이틀을 뉴스 공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여러 번 그 뉴스 공장 들어봤는데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보도에 관련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방송법 위반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2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형사처벌까지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특히 과기부 뭐 장관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명확하게 그 유권 해석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 견해인데 이재명 기자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BS가 라디오 사업자로서 뉴스를 송출해도 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TV로도 뉴스를 송출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TV로 보도 뉴스를 송출했다면 이건 실적법 위반이라는 게 정익진 변호사님의 의견인데 방통위와 과기부의 입장은 야당에 따르면 서로 쟤네 소관이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뭔가 미심쩍어 보이긴 하는데 관건은 이 뉴스 공장이 뉴스인지 그냥 교양인지 거기에 달렸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공장이 만약에 시사 교양 프로가 맞다면 그러면 사실은 라디오뿐이 아니라 TV 송출도 무난한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시사 교양이라고 볼 수 없고 보도라고 본다면 그것은 라디오는 할 수 있지만 TV로 송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뉴스 공장은 라디오와 TV를 동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도냐 아니면 시사 교양이냐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 시사 교양 프로와 보도 프로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가지고 논평을 하는 게 보도에서도 할 수 있고 시사 교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좀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자체에 뉴스라는 제목을 달 경우에는 흔히 보도 프로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방통위에서 뉴스라는 제목을 달면 보도 프로그램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제목 자체에 뉴스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보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 송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판단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결국 과기부와 방통위가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늘 왜 많은 정부기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든 정부기관들이 김어준 씨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건가? 판단을 못하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마스크 과태료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라는 게 결국은 있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법과 규정을 가지고 왜 집행할 때마다 김어준 씨 문제 앞에서만 헷갈리고 판단을 미루고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뉴스공장 측의 해명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익준 변호사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중에 이제 개나 소나 발언이 나왔는데 비유는 의미는 알겠으나 방송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핫쌈, 세 번째 핫쌈, 개그맨 강성범 씨인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준석 의원이 1위를 하니까 이준석 아버지가 화교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가 해명도 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대구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화교가 낫지 않나. 아, 죄송합니다. 야, 센데? 이거는 인종차별이잖아. 뭘 차별이야? 민족.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들어. 어차피 똑같잖아. 저 여권 갖고 가야 되는 거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보다 화교가 낫다라는 뭐 일종의 발언인 건데 강성범 씨는 과거에도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국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조국 일가가 저렇게 저작거리에 내걸리는 것을 보고도 내가 검찰개혁하겠소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개그맨인 것은 잘 알겠고 그것은 뭐 문제될 바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대구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을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낄낄대면서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논란입니다. 그런데 강성범 씨가 과거에 이 지역 감정, 지역 폄하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한 바 있었다는 게 더욱더 황당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전라도 출신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저 서울 사람이요. 저희 어머님 고향이 전라남도 영암이에요. 전 저희 어머니 고향 전라도 너무 사랑해요. 경상도도 사랑하고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다 사랑합니다. 왜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2020년 아직도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라던 분이 대구분보다 확 구겨놨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우 부적절하죠. 예. 사실은 이제 프랑스 철학가 에드가 모린 같은 사람도 고향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지역주의가 되고 지역 간 갈등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 되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자율스럽게 얘기하고 개그를 하고 유머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런 지역에 대한 폄훼 또 대구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구도 적절하지 않지만 화교는 또 무슨 죄입니까? 화교 분들도 비하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종차별 또 어쨌든 모든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같은 우리끼리 시기의 어떤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그 공인이 된 사람들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주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 민주시민 의식은 그야말로 더불어 사는 그야말로 어떤 차별 없는 인종과 지역과 그런 것들을 다 내심 심중에 담아야만 불식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방송에 나왔다시피 결국에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성범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강성범 씨의 사과 내용도 살펴보시죠. 영상을 보고 불편했을 대구분들과 화교분들, 이준석 씨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강 씨가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렇게 상대를 적대시 여기는 생각과 발언부터 한국 정치의 이 고질적인 나쁜 것들이 시작된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 법사위가 또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을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건 아니지. 네? 이건 아니지. 윤호정 위원장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국회 여기 이 건물에 있으면서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고가 난 거예요? 윤호정 회의까지 이렇게 의사를 선임하는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봐야죠. 참여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이래 백관사.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아니 무효예요 무효. 이해 없으시죠? 이 있습니다 무효예요. 백혜련 간사가 여기 앉는 거는 무효예요.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이러시긴 또 뭐 하는 거예요? 간사 선임을 가결 제어심을 선포합니다. 엄청 부리는 거 아니야 이게? 그 많은 짓이야 이게? 아니 원하는 대로까지 박주민 의원 나한테 와가지고 협상하는 모양새 가지고 사람 잡아가고 여기 단독 처리하고 있어. 왜 왔어? 안길 어디를 앉아 지금? 내한테 온 게, 내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 자신이 그래서 넘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어.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박주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된다고 이게. 제가 2시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법사위가 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좀 안타까운데 윤호중 위원장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돌려막기 논란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법사위원장이 트랜스포머냐, 그러니까 막 변신하는 로봇이냐라는 얘기까지 김도부 의원은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시죠. 야당의 주장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적으로 신임 원내대표도 하면서 동시에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 사회에 법사위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간사인 백혜련 간사가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사 자리도 갑자기 박주민 의원에게 새로
간사 자리도 바꿨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간사직까지 돌려막기 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거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법 50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 대리한다라고 돼 있긴 합니다. 따라서 윤호중 위원장이 못 오고 누군가 간사가 직무 대리하는 것은 법이 맞는데 윤호중 위원장이 저 자리에 못 오는 게 사고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본인이 이중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거리껴서 못 왔기 때문인지에 대한 인식차 논란의 차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깔끔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정혁진 변호사님, 여기서 말하는 그 사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사고인 거죠.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객관적으로 처해진 것을 사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윤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제가 봤을 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판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생각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고와는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관행적으로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왔는데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마저 차지하면서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를 대표하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직에서 저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과연 이게 깔끔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야당이 또 갑자기 이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가 깔끔해질 수가 없죠. 예. 처음부터 하나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또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는 상황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리수가 온다. 그러면 새롭게 이번 회기까지는 그러면 여당이 맡았으니까 그걸 하고 다음번에 야당에게 달라라든지 혹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깔끔하게 내년 대선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하자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검찰총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 법이 다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생법이 막 100개, 20개, 200개가 제 안에서 저 상 속에서 얼마나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저러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법사위원장 문제를 사보임시켜서 윤호중 위원장이 안 되면 다른 뭐 박광훈 위원이든 박주민 위원이든 하는데 야당도 협조해주고 그 대신에 야당에게 다음 회기 때 혹은 뭐 다음 대선 직후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윤호중 위원장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호중 위원장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아마 내정돼 있는 박광훈 위원장을 신임으로 위원장 정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상황이 과거와는 조금 변한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여야 모두 뜨겁게 느꼈을 건데 일방적으로 180여 석에 가까운 표를 몰아줬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입법 독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지들도 4.7 보궐선거 민심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작년 이미 임대차 3법 처리를 우리가 지켜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의석을 잇고 이것은 야당의 협조 동의 없이 일반 강행 처리했지만 그 결과는 국민에게 큰 피해로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원내대표가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위로 공석이 돼서 새롭게 선임해야 되는 과정이니 과거에 있었던 전례와 관행에 빗대서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이면에는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그 이후로 펼쳐지게 될 법사위 내에서의 많은 여야 간의 갈등 국면들이 이제 노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여당과 야당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법사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그렇군요. 아마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행으로 끝난 법사위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이름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위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간사 선출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이게 절차 위반이라서 무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윤호중 위원장이 요 바로 위층에 있잖아요. 부층 밑에 있잖아요.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장 출석 요구하는 희한한 법사위예요. 상임 김두 간사님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 생각을 왜?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 왜?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이야기 당신은 막말이지. 뭐라고 해야 되냐고 내가. 완살인 그럼 귀하. 김종민 이번에 나서면 이게 왜 코미디가 되네 이게 참. 김종민 의원 덕분에 한번 웃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공소장 공개의 기준이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달아봤는데 법무부가 박범기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야당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공소장 국회로 제출하라, 공개하라. 공소장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법무부 박상기가 아니라 박범계 법무장관은 거절을 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죠. 일반적인 경우 공소장은 지금까지 공개되어 왔는데요. 법무부가 선택적으로 공소장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법무부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첫 재판 전에 공소 요지만 제출한다.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제출한다. 즉, 첫 재판 이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법무부의 해명도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야당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현직 중앙검사장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응당, 직무 배제와 직무 정지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 검사장 이성윤을 방탄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을 중지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직무 배제를 빨리 단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이사장의 공소장도 거부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박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 사안을 왜곡한다, 정도껏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공소장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무부 해명은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 기일이 되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면 공소장의 요지만 공개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첫 번째 공판 기일에 이미 공소장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이후라면 공소장 전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뭐 법무부의 입장을 문제 있다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첫 공판 기일이 1년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국민들 1년 4개월 동안 공소 내용을 모르는 게 맞는 건가요? 당시 이제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입수해서 알렸기 때문에 사실 공소장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론의 역할이 없었다면 그럼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랑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관여된 사건을 모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준이 옳은가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논란이 커진 게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관련해서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제 공소장이 유출됐다. 이것에 감찰하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감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다 고발한 건데 이 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피고인이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 저질렀어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금 공소장을 받기 전에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건데 공소장은 기소하는 순간에 검찰 내부망에 올라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사입니다. 당연히 누구보다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자, 그렇게 해서 침해받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문제와 오히려 거꾸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앉아있음으로써 오히려 그걸 기소한 검사들이 위축되겠죠. 오히려 특혜성 재판을 받는 그런 권리 남용의 문제와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직무 배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 유기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좀 그런 점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는지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